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고용 둔화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연준 내부의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월러 이사는 여러 차례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보스틱, 무살렘 이사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고용 둔화에 반응하며 9월 인하 확률 95%를 반영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올해 5.1%에서 내년 4.4%로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 수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2달 연속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8만 8천여 대를 팔아 12% 늘었고 기아는 8만 3천여 대로 10%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전기차와 SUV 판매 호조가 브랜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업체 WB그룹과 다연장 로켓 천무 유도탄을 생산할 현지 합작 법인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51% 지분을 보유하며 이번 합작은 EU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해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는 땡큐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크롬 분리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제 급등세를 시연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가 약간은 혼란하게 나왔습니다.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 고용 둔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무역 합의 무효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소송에서 지면 매우 큰 고통이다라고 코멘트를 좀 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미 뉴욕 시장 안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 일정상으로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이에 코멘트가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무역 합의와 무효된다라는 부분에 우리 증시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지수 향방도 개장하고 나서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롬을 분리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제 구글이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묵직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기죠. 최근에 MLCC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어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향방이 다소 어지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는 고용 둔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만 원러 이사를 제외하고 다른 연준 인사들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9월 FOMC 금리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움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나 살아있어 라는 키워드이고요. 현지 시간 2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두고서 지난 주말 나는 매우 왕성하게 활동했다라고 직접 일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건강 이상설에 앞서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까 하는데 이제 그 무역 합의가 이제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9월 3일자 어젯밤에 이제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부분을 소셜 미디어 했던 부분을 언론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대통령일 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업적이 본인은 관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세 발언에 관련해서 자기가 이 부분이 법원에서 지금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 발언을 받을 경우 그 관세를 기반으로 체결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고 이제 중국도 대표적인 나라겠죠. 그래서 무역 합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서 일단 법원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약간 압박을 넣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선수를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기본적인 틀은 크게 합의는 했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예상했던 25% 관세 이상에 대한 것들은 다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무역 합의가 자동차, 농산물, 그리고 방위비 부담의 여러 가지 핵심 쟁점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면서 나는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잃을 게 없다라는 걸 아마 암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트루소셜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발언뿐만 아니라 공식 일정을 최근에 소화하지 않고 온라인에 그러면서 이제 건강 이상설이 퍼졌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이제 데드라고 이제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계속 퍼지면서 루머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 나는 매우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 뭐 안 나타나는 게 뭐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 이상설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계속 손입니다. 손에 멍자국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멍자국에 대해서 어쨌든 멍자국과 이제 부은 다리 그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들이 대중에게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더 문제는 이 전임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건강 이상설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암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그걸 속였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리고 두 사람이 대선 전에 이제 경선 레이스를 할 때 토론회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침묵이 계속 흐르면서 누가 건강이 더 나쁜가라는 뭐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온 것 같고요.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성 정맥 기능 부진 진단을 받았다. 이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웬만한 부분은 다 갖고 있는 그런 병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의 멍도 악수나 아스피린 복용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계속 이게 건강 이상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하나하나 발언이 상당히 많은 나라와 어쨌든 관세나 이런 정책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행정명령만 100개 넘고 어쨌든 비상사태 조치도 10개 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과 건강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 이상설과 대한 키워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속보 추가적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백악관에서 열렸던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부가 상호 관세에서 지게 되면 그때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서 지금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를 시킨 상태고요.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은 10월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나왔던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에서 진다는 가정하에 나왔던 경고성 멘트로 풀이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건강 이슈 프레임은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변수가 좀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선거 전략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에 말씀하신 전임 대통령 바이든이 나이를 속이고, 나이가 아니라 건강 상태를 속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큰 병이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층에서는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루머를 가짜로 일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언론과 반대 진영에서 또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는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중간선거 때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과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선거구까지 조정해가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지층이 아닙니다.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측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도 확산인데 중도층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고 실제로 전임 대통령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의료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정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욱 증폭이 되고 있고 특히 고령입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안정감보다 이제 불안감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향후에 어쨌든 많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키워드 살펴봤고요. 일단은 지금은 가짜 뉴스로 일축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글 크롬 지켰다이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분사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제 완전히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어제 땡큐 알파벳의 하루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제가 볼 때는 구글이 정말로 변호사를 많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한숨은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한숨을 돌릴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아무리 미국 정부도 이제 알파벳을 분리하거나 알파벳을 분할하는 특히 크롬이라는 그 자체를 불안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특히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은 약간 이걸 분할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은 국가 자산을 이렇게 분할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이제 아밀 메타 판사가 계속 이거를 이제 지휘 감독하면서 심리를 해왔었는데요. 223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서 구글이 이 부분에 구글은 팔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자격 있는 경쟁사에게 검색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를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폐쇄적이었던 그 정책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웹페이지나 품질 평가 등 핵심 데이터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켰다는 거죠. 자산을 지켰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롭 브라우저 매각과 같은 구조적인 어떤 이런 조치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구글이 기기 제조사나 플랫폼 매개원 독점적 계약 이런 부분들은 약간 중단하도록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안 좋은 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제 크롬을 팔지 않는 쪽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판결이 사실상 구글의 이제 독점적인 수익 구조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향후에 어떻든 뭔가를 해 나가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좋은 판단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기업 분할이 사실은 이제 중도적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좋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고 구글 모의사는 알파벳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상당수의 어쨌든 두 자릿수 가까운 그런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반독점 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구글이 힘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이제 AI에서 오픈 AI가 계속적으로 어떤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상으로 9%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애플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지금처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쪽 모두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애플 역시나 어제 흐름이 좋았습니다. 3.8% 상승하면서 어제 마무리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의 독주 체제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독주 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글의 그 크롬이 검색이 사실은 오픈AI에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뭐 단순히 지금 이 구글이 상승세고 대안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구글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아마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판결의 핵심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구글이 자격 있는 경쟁사에게 검색 인덱스를 제공하라는 것도 상당히 좀 큰 의미 있는 판결 같습니다. 원칙 구글 매각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묻힌 발언은 좀 있지만 이 조치는 새로운 검색 서비스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면서 구글의 어쨌든 수익 모델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반대로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AI죠. 인공지능 활용한 신생 기업들이 구글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검색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픈AI라든가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쨌든 검색 시도를 할 수 있던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상당수의 어쨌든 광고라든가 어떤 검색의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뭐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검색은 꼭 구글이라는 이용자 습관이나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과 결합 효과 같은 것들도 향후에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구글과 관련된 키워드 좀 먼저 살펴보고 있고요. 애플에서도 검색 엔진 탑재에 대한 대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양쪽 모두 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월가 8곳 이상에서 TP를 상향하는 조정되는 리포트들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에 TP가 지금 $260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260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구글이 $231에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TSMC 제재입니다. 이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관련해서 VEU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부분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는 TSMC가 빠져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제재 명단에 좀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확인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왜 TSMC가 안 나오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큰 규모고 민국 난징 공장도 상당히 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 난징 공장의 VEU에 대해서 인증 수요자 지위를 올해 이제 말까지만 일부러 처리한다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 정부가 개별 허가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보낼 수 있었던 특혜가 사라집니다. 난징 공장에는 이제 기존 거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것을 넣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들고요. 이제부터는 TSMC는 난징 공장에 자국 장비를 보낼 때마다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배송 지연이나 제조 설비 업그레이드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걸 유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런 업그레이드든가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때는 받아야겠지만 사실상 미국이 선언한 건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통제 강화의 흐름으로 있을 것 같고 삼성과 어떻게 보면 SK가 오히려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과 SK도 어쨌든 중국 공장이 유사한 특혜를 있었지만 사이즈만 해서 TSMC보다 작다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안으로 이 부분이 한국의 어떤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TSMC는 지금 요거에 대해서 난징 공장의 운영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큰 낭패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SK나 삼성이 하기 전에 먼저 많은 뒷거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얘기가 안 돼서 지금에서야 이제 결렬을 했다는 걸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어쨌든 정치적 함의는 이번 조치로 통해서 이제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압박 카드로 미중 관계가 더 긴장감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SMC 또한 VEU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디램, 낸드 플래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비중이 꽤 큰데 상대적으로 TSMC는 이 비중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보다는 충격이 덜할 거다라는 시각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전달드리겠고요. TSMC 같은 다른 파운드리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모두 중국보다 미국의 동맹 내 생산을 하는 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반도체 동맹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TSMC가 VU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보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겐 어쨌든 이게 호재일까, 기회일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역시 중국 공장에서 미국 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때문에 혜택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기를 지금 요 난징 공장이 어떻든 중국에 있던 TSMC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요 부분도 어쨌든 요 위기를 잘 극복하면 중국 의존도를 줄여온 요 분량이 삼성에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고객사들도 중국 리스트를 피하려고 한다면 삼성이 분명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약간 요약을 하자면 단기적 승자는 없겠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공급망 재편 속에서 삼성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TSMC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난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6나노급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상황이고 중국 쪽에 대한 비중도 한국보다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VEU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피해가 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로봇 기업이란 키워드고요. 테슬라 CEO가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가치는 이제 대부분 옵티머스가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보다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로봇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테슬라 이제 주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 $30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400를 못 넘고 있는데 아마 이걸 돌파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어떤 성격을 우리는 바꾸겠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사실은 이제 쇼핑의 물류 기업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AI, AWS라든가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런 걸 병행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미래 가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 전기차 부분은 거의 한계에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비아디에게 많은 부분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패러다임이나 자신의 가치를 제시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완전 자율주행 FSD와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스를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 상당 부분에 어쨌든 $300까지 끌어온 이유는 완전 자율주행 FSD 그룹이라는 것들로 가치를 포장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힘있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그렇게 사이가 지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아마 그런 의미인데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어쨌든 어떤 주가를 끌어갈 건 요거 같아요. 화두는 소프트웨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틱스라는 부분을 어쨌든 이 테슬라에 접목시켜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강점으로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옵티머스는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어떤 테슬라 공장에서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수천 대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완전 자율을 이제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하면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생산의 다른 부분들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이런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로봇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쨌든 테슬라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 요 발표의 시점이 이런 겁니다. 마스터 플랜 파트 4와 같은 것과 이제 연결돼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의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을 넘어서 AI와 로봇 기술 기업으로 넘어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선언이 아닙니다. 선언이 아니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를 잘 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FSD도 사실상 많은 앞서가는 기업들 그리고 로보택시 부분도 앞서가는 기업에 비해서 후발주자라는 점 그리고 로봇 기술도 아직까지 뭔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는 점이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좀 투자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되는 산이 9월 달에 있긴 하죠.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세액 공제됐던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될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로봇으로서 상쇄시켜 줄 수 있을지가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어쨌든 세계를 좀 호령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전략을 봤을 때는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봇은 제가 중국에서 얼마 전에 로봇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것과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보스턴 다이나믹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국에 있는 이 부분이 이런 건데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차별점은 테슬라가 이미 확보한 AI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쌓아준 이 데이터가 강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억 킬로미터를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로봇의 인지랑 판단 행동력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요타 로봇과도 다른 강점이 아닐까. 현대 지금 로봇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옵티머스는 단순한 로봇 판매가 아니라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시스템에서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으면서 통합 플랫폼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전 세계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의 약간 뭐 이 수출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십만 대가 양산을 어쨌든 목표로 한 가격 경쟁력 역시 차별화 요소로 뽑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한 로봇 사업의 확대나 경쟁의 돌파구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의 어떤 $300가 $400, $500, $600로 가겠다. 많은 선언을 했던 이런 부분, 레드부시가 있겠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이런 옵티머스라든가 자율주행 FSD 기업이 성공을 거뒀을 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쨌든 옵티머스가 $2, $3만 만약에 어쨌든 대량 공급이 된다면 지금까지 연구실이나 전시용으로 머물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냥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이런 게 꿈이 아니라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이런 테슬라의 로봇 전략은 단순한 신제품 개발이 아니라 자동차 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거를 효용성을 느끼냐의 그런 게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까지 함께 기사가 좀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디즈니 139억 벌금이고요.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고발했던 미국 당국과의 소송에서 지금 $1,000만 정도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좀 싸게 막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 콘텐츠 공룡이죠. 디즈니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입했는데 왜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어쨌든 분석을 해서 뭔가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이제 $1,000만 정도의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이제 일부 동영상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줄여서 COPPA라고 하는데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메이드 포 이제 어린이용 지정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뭔가 향후에도 이제 지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권한 속에서 13세 미만 개인 아동의 정보가 부모 동의 없이 수집되고 맞춤형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광고가 이제 아이들이 보는 맞춤형 광고에 어쨌든 서비스 마케팅 자료로 사용됐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대상 콘텐츠는 인크레더블이랑 토이스토리라는 겨울왕국 등 인기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즈니 $1,000만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요걸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TC 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조치가 부모들에게 이제 신뢰를 저버린 디즈니에 제재한 강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미래에는 연령 인증이나 아동 보호가 핵심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단순히 디즈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타라든가 다른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많은 어떤 이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디즈니가 합의에 있어서 소송과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아동용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정책들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의 변화가 예상되실까요? 이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누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거든요. 돈이 걸려 있는 마케팅적으로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관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있고 제재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AI 기반이 어쩜 요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고 마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필살기를 할 수 있으면서 분류라든가 제작자 신고 의무 강화라든가 학부모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정보 체계가 분명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먼저 이게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도 빠르실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맞춤형 광고 대신에 구독형 모델이라든가 프리미엄 서비스라든가 브랜드 협찬형 콘텐츠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너무 편하게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를 하고 있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고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아동 보호에 대한 법제는 단기적으로는 플랫폼과 비용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는다면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컨텐츠 기업들이 빨리 깨닫고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인 제도화가 국내에서도 마련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곤혜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애플 의존 줄이고 미래 성장 더블업이라는 댓글이고요. LG 이노텍과 관련된 내용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에서 세계 최초 기술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핵심 기술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전시회에서 LG 이노텍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꺼번에 선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코퍼포스트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아주 작은 구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납땜 구슬, 즉 솔더버를 올려서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쓰면 기판 크기를 기존보다 최대 2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구리는 납보다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7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발열 문제도 훨씬 개선됩니다. 그래서 성능은 높이고 크기는 줄여야 하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딱 맞는 기술로 꼽히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기술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용 대형 기판, 즉 FC BGA 샘플입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10cm가 넘을 정도로 기존 PC용 기판보다는 훨씬 큽니다. 층수도 많아져서 성능이 높지만 그만큼 기판이 휘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여기에다가 MLC라는 다층 구조 설계를 적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선보인 기술은 바로 유리기판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코어 소재로 썼는데 그걸 유리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발열에 강하고 회로가 왜곡되는 현상도 줄일 수가 있고요. LG 이노텍은 올해 안에 시제품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2027년과 2028년 사이에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하면 이전에는 애플과의 연관성을 찾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최근에는 기술 발전을 좀 많이 이룬 것 같긴 합니다.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유리기판까지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LG 이노텍들의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될까요? 네, 일단 핵심은 한마디로 기판이 곧 반도체 경쟁력이다라는 건데요. 칩 자체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연결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기판이 받쳐주지 못하면 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코퍼포스트는 기판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주로 이 기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거고요. 반면에 AI와 데이터 센터용 대형 기판은 성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초거대 AI 학습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더 넓고 층이 많은 기판이 필요한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LG이노텍이 대형 기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리 기판 쪽은 업계 전체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꼽는 분야입니다. 발열이나 회로 왜곡 문제를 줄일 수가 있고 아주 미세한 회로까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LG이노텍이 양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기술 리더십을 강조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LG이노텍은 모바일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또 데이터 센터, 차세대 유리기판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잘하던 건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신사업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LG이노텍은 지금 기판 사업을 키우는 동시에 신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더 전문 기업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약 59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서 개발한 4D 이미징 레이더는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합니다. 비나 눈처럼 날씨가 나빠도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고요. 또 로봇 쪽에서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규어 AI에 투자를 했고 카메라 모듈 공급까지 추진 중입니다. 또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는 3D 센싱 모듈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의 카메라, 레이더, 센서 기술이 앞으로 로봇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LG이노텍은 여전히 애플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이제는 기판과 전장 또 로봇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2030년까지 신사업으로만 연간 8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원만하게 오른 편은 좀 아니긴 합니다.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오늘도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는 0.93% 상승불 켜져 있고 차트상으로 꽉 찬 지금 양봉으로 그림 좀 그려져 있는 상태로 어제 종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중국발 호재 직통 탔다. 리플 드디어 제도권 입성이라는 댓글이고요. 어제 이제 XRP 가격이 눈에 띄게 시장 안에서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부분에 힘입으면서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XRP가 지금은 좀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데 어제 급등 이유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XRP 어제 시장 기준으로 살펴보면 3% 넘게 오르게 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동반 상승을 하긴 했지만 XRP의 오름폭이 특히나 두드러졌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같은 날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됐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선물이 처음으로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세와 금리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자금이 금과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을 좀 살펴보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3대 암호화폐는 모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XRP는 2.8달러 선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살짝 좀 떨어져 있긴 하네요. 3달러 아래에서 2.84달러 선에서 현재 리플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한편으로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중국 증권사에서 XRP 원장을 기반으로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어렵긴 해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중국 금융사인 거타이지난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약 3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채권이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XRP 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됐다는 점인데요. 이번 발행은 HSBC의 오리온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발행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다 보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발행과 정산이 며칠씩이나 걸렸는데 이 블록체인 안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고요. 또 특히나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이 발행한 공공 디지털 채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통금융이 이제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사례는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서서 채권이나 국채 같은 전통 금융 상품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기술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왔다는 의미로도 시장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채권 발행까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XRP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뉴스 기사가 아니었을까 싶긴 하고요. 중국 최대 공급망 핀테크 기업인 링크로지스가 XRP 원장을 채택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소식이 또 리플에게는 더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링크로지스는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형 핀테크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 회사도 자사 플랫폼에다가 XRP 원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공급망 금융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무역 과정에서 물품 대금이나 자금을 원활하게 주고받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다가 리플의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결제와 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수수료도 크게 낮아집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결국 이제는 리플이 중국의 거대한 금융 생태계 안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특히나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더욱더 주목할 만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리플과 관련된 협력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좀 종합해보자면 XRP가 이제는 점점 실제 금융 시스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과 XRP의 가치 상승을 뒷받침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 리플은 중국이라는 모멘텀을 새롭게 좀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가격은 좀 다시 좀 오름세를 시원하려고 움직임이 나타나곤 있지만 1시간 기준으로는 소폭의 상승세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연속 줌으로 카메라 판도 바뀐다라는 댓글이고요. 이번에는 삼성전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새로운 도전을 좀 나섰다고 합니다. 기존의 폴디드 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MLCC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멘텀을 받게 되는 뉴스인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기가 이번에 내놓은 기술은 바로 연속 줌입니다. 카메라 기술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새로운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주요 스마트폰 업체 요청을 받아서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속 줌은 기존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렌즈 그룹 일부를 움직여서 초점 거리를 자유롭게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줌 배율을 바꿔도 사진에 대한 선명도가 유지됩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폴디드 줌은 특정 배율, 예를 들면 5배나 10배에서만 광학 줌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디지털 줌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화질 저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속 줌은 이 단점을 보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렌즈 이동 거리가 길어서 구동계가 복잡해지고요. 카메라 모듈이 두꺼워질 수 있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중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좀 맞닿아 있는데요. 사실 중국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뒤따라가는 패턴들이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속줌 개발은 삼성전기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둔 시도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단독 뉴스로 보도된 카메라 관련된 뉴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삼성전기가 잘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본다면 MLCC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에
그 증권가에서도 TP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쭉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의 아무래도 핵심 주력은 지금 MLCC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삼성전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MLCC입니다. 최근 산업용과 전장용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AI 서버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 소모가 10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량과 고전압 MLCC가 필수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수요 덕분에 삼성전기를 포함한 주요 MLCC 업체들의 가동률이 벌써 하반기 들어서는 9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17만 4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IM증권도 22만 원으로 올리면서 지금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가격으로 보더라도 17만 6,500원. 어제가 다시 한번 기준으로 최고가를 좀 쓰기도 했습니다. 워낙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서 뭐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움직임이 좀 둔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좀 움직임 좋게 나타나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간의 갭이 좀 있는 상태로 상승부를 켜놓은 상태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MLCC라고 하면 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들 잘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방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더 벗어나서 더 개발된 제품들에는 MLCC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사실 그때 가장 수혜를 볼 건 삼성전기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사실 테슬라 관련 모멘텀도 삼성전기는 주목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앞으로 7년간 웨이퍼를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기의 패키지 기판, MLCC, 카메라 모듈까지 함께 공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IM증권은 삼성전기의 테슬라향 매출을 올해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4년에는 2조 원 가까이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로보택시와 서버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에 발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용 카메라 모듈 공급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패키지 사업부는 내년에 복수의 AI 가속기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서 가동률과 수익성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기는 MLCC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받게 될 테슬라 모멘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의외로 최근에 좀 주목 많이 받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거래일 연속 들어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거의 20일 정도 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기존에 잘하고 있던 MLCC 그대로 잘하면서 추가적으로 앞서서 살펴봤던 카메라까지 같이 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 고은 앵커가 전해줬던 LG 이노텍이 참가했던 그 KPCA 쇼 2025에도 같이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FCBGA 관련해서 기술을 같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벤트 앞두고서 시세 추가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구글에 대해서 판결 결과가 있었죠. 쿠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회사 분할이라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또 기술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양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어제 네. 외국인들이 이제 연일 들어오면서 외국인 컴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서는 뉴욕 증시 기술주들이 또 훈풍이 불었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제장 분위기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구글 쪽에서의 이제 판결이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네. 대부분 다 기술주가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구글과 애플의 주가가 또 크게 올랐고 네. 나머지 기술주 역시도 이제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올랐죠. 거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졸지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구인 이직과 관련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을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이 고용 쪽에서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달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좀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주의 반등이 나왔다, 뭐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됐다라는 건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장을 항상 참고해서 이제 아침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주가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도 역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서 2거래일 동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좀 없었다가 이번에 또 2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거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들이 일단 먼저 좀 올라서 줘야 되는 게 이제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도 이제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어떤 이제 매수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옆으로 횡보했지만 종목들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서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아마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연 어떤 업종들로 이제 움직이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뭐 가장 많은 매수가 아무래도 이제 들어온다면 IT 쪽이라든지 그쪽에 매수가 잡힐 수밖에 네. 없어요. 그건 이제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업종은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 가는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3,200포인트를 지금 밑돌면서 주가의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거든요. 그동안 3,20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약간의 변동성이 좀 보이면서 3,200포인트를 다시 또 올려내줘야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를 오늘 돌파해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돌파를 아침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장 끝날 때까지 흐름을 계속 이제 갖고 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세가 돌파되고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되면 신고가를 또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갈 때 과연 어떤 업종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가 이 부분도 이제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전에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가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의 매수가 또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좀 나왔잖아요. 관세와 관련해서. 근데 그동안에 국내 증시가 올라갔을 때 보시면 이제 관세 위협에 조금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은 이 관세를 피해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관세에 뭐 부딪힐 수 있는 종목들 있죠. 그게 오히려 이제 악재였다가 호재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매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어떻게 또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도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이 또 나올지 결과에 따라서 또 장기 반등이 또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위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위법 판결이 된다면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피해 업종들이 다시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에서는 3,200포인트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일단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3,200포인트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이 끝까지 오후장에서도 지켜내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금 프리마켓 상황을 보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5% 넘게 좀 급등하는 흐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벤츠와 15조 원 규모의 대형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업계의 좀 판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프리마켓 이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벤츠 쪽에서의 그 수주 소식은 굉장히 좀 사실 좋은 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벤츠라든지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 배터리를 좀 많이 써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거기에 진입을 해서 벤츠에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수주가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개별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동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죠. 이건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 이제 중국의 배터리가 성능이 좀 저하됐던 부분에서 성능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만드는 배터리고 우리나라는 NCA, NCM 또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이 배터리를 보통 이제 생산했는데 가격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배터리가 좀 더 비싸죠. 그리고 또 출력 면에서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전기차 쪽에서의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으로 지금은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츠에서도 고가 차량에 고가 이제 모델에도 이제 중국 배터리가 좀 쓰여서 그것도 논란이 되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국내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에 이 성과는 분명히 배터리 업계에는 분명히 좀 훈풍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방향이 또 돌아서서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나마 우리가 또 굵직한 기업이라고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DI 이 정도의 흐름 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보겠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LNF라는 회사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 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대규모 또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기업들을 보시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보통 이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그때 이런 발행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양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LNF의 어떤 이런 좀 악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들보다는 좀 굵직한 기업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DI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의 뭐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이들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요즘 전기차 캐즘이 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으로 좀 앞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있었었는데 그래도 대형 계약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4.8%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시세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배터리 업계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단기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MLCC 관련해서 사실 여쭙고 싶은데 지금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사마 컨덴서 또한 어제 이어서 오늘도 5%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삼성전기도 계속 지지부진했었고 사마 콘텐츠도 이 거래량이 굉장히 안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달리는 이제 말이 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 쪽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이제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그 업황의 개선이 되게 되면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에서 MLCC 관련 주들이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또 많이 좀 빠져 있던 그런 시기에서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었죠. 네. 이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뭐 스마트폰의 출시 그다음에 효과가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성과 같이 흐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ACC 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마콘덴서의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사마콘덴서하고 삼성전기 이 두 기업은 이제 대표주지만 사마콘덴서는 거래가 좀 많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에도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접근을 선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알파벳이 오늘 9%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고용, 이 구인 관련된 건수가 나왔죠. 10개월 만에 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둔화 시그널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19%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0.3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7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800포인트 선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3,20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43%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발 악재 또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 이런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는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죠. 이 장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5% 급등하는 흐름 가졌었는데요. 지금 현재 3.73%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벤츠와의 15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업계 안에서 좀 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일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9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 좀 쉬어갑니다. 0.3% 하락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연일 좀 같이 올라서인지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기대감이 더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3%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2%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트론이 어제 큰 폭으로 좀 빠졌었죠. 그런데 오늘은 3%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같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소폭이지만 지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기관에서도 매수 포지션 잡고 있으니까요. 이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아침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그리고 선물에서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아침에 이제 개장을 하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니까 3,19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3,200포인트를 좀 목전에 남겨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3,200포인트까지 왔을 때는 보통 바로 돌파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강력한 어떤 이제 상승에 대한 재료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중요한 자리를 넘어갈 때는 이제 갭으로 떠서 올라가야지 돌파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침부터 움직이는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오늘 90억 정도면 사실 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되게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정도면 갑자기 매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150계약 정도면 사실 매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포지션들을 우리가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보니까 지금 중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올라가지만 3,200포인트의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면 예상보다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3,200포인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쉬고 하이닉스가 또 올라가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초반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가지만 또 밤에 눌리고 삼성전자가 떨어졌지만 또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역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지금 시장을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장 초반의 분위기만 보고서 거기에 베팅을 하게 된다면 후반부에는 좀 당할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또 이제 반대로 움직여서. 그래서 아침에는 웬만하면 좀 움직임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초반의 분위기보다 이제 장 후반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니까 과연 이제 3시 가까운 시간까지 어떤 종목들이 좀 살아남고 외국인들 또 수급이 어떤 쪽으로 또 옮겨가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 분위기로 보면은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뭐 주가도 지금 상승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감한 베팅보다는 확실하게 3,2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안정되는지 선물 쪽도 확실하게 매수가 확고하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종목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빠질 수 있다. 항상 강조하죠.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또다시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시장이 항상 예전부터 상승장에서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최근에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이고 그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과연 또 어떤 쪽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오전장 분위기와 오후장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무래도 수급 변화가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좀 짚어볼 점이 내일부터 큰 전시회가 열려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럽의 최대 가전 전시회 IFA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CES처럼 굉장히 또 큰 전시회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대거 참가를 하게 됩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LG전자까지 관련된 AI 홈을 좀 전면으로 내세우겠다라는 전략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 쪽으로도 사실 가전 쪽으로는 계속 좀 훈풍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시회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홈 관련된 AI 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CES를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사도 이제 3대 행사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행사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여 곳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그만큼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IT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IFA의 주제는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예요. 결국 이 안에서도 AI가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과연 어떤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CES에서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좀 초기에 많이 좀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좀 선보이는 행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홈 AI 홈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AI 홈이라는 게 좀 많이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AI 홈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CES에서 얘기가 나왔던 스마트홈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 뭐 AI 쪽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IoT, 뭐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의 스마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즐기는 뭐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가전 쪽하고 AI 쪽하고 접목이 된 거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홈 관련주들을 본다면 이제 Y2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스마트홈 관련주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DX라든지 또 통신 3사 그리고 또 홈캐스트 오늘 홈캐스트는 이제 한 5%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누리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예전에도 스마트시티라는 것도 또 있었거든요. 스마트시티 관련주는 이제 SD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KCS라든지 정원엔시스 그리고 또 통신주가 또 같이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거래가 또 많지 않고
주가가 또 단계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CES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IFA 쪽에서도 역시 이제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본다면 이제 스마트홈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까지 접목된 이런 가전의 발전 뭐 이쪽도 이제 주목을 좀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삼성 쪽은 주목을 받았는데 네. LG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네. 근데 가전 쪽에 강자라고 한다면 또 LG 쪽이 강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또 LG 쪽과 관련해서 관심을 한번 또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LG전자 3거래 연속으로 그래도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전 관련해서 굉장히 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좀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홈 관련해서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도 또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쪽으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암학회 관련해서도 시즌이 돌아왔는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 6일부터는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게 되고요. 또 연달아서 주요 암학회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바이오 종목들 시세 받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또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는데 이럴 때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학회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이걸 이제 수익을 또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암학회, 임상종합학회 여러 가지 학회들이 계속 사실 있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이 종목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적들이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학회가 좀 많이 이제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 자체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이 일정을 보고서 매수를 해서 지금 당장 그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의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또 거론이 됐던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거론할 때 항상 금리에 대해서도 거론 많이 했었잖아요.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의 판결 그리고 이번에 학회까지 만약에 삼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이거 역시도 이제 상승에 대한 재료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라든지 또는 이제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그 재판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본다면 좀 차분하게 좀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 놓고 나중에 또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 본다면 이것 또한 저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항상 올라가고 나서 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올라갈 때 너무 높은 가격에서 부담되게 또 매수해야 되고 흔들리면 또 팔아야 되거든요. 손실로.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똘똘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미리 선점해주는 전략들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관세 관련해서 또 판결을 또 기다리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좀 차분하게 기대감으로 삼아오는 전략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어제 급락이 좀 나왔었죠. 9% 가까운 급락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요즘에 좀 사법 리스크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이 교환세제 발행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버행 우려가 있어서 어제 큰 폭으로 빠졌는데 사실 이 카카오페이 주가 또 카카오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투심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 쪽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할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 이제 그 김범수 이제 네, 맞죠. 네.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왔지만 이 판결이 꽤 중형이었습니다. 네. 15년의 판결을 받았거든요, 선고를.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이 주가가 또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도 카카오페이가 좀 많이 흔들렸단 네. 말이죠. 그동안 사실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조작 혐의가 또 있었고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는 추가 악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알리페이 쪽에서 이번에 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건데 사실 전환사채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교환사채는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채고 그다음에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채권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카카오페이를 상대로 해서 그럼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카카오페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픈 AI 쪽에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카카오 쪽에서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 상승에 큰 재료가 될 수는 있다. 이번 시장을 또 반전을 또 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믿고 맹신하고 들어가는 건 조금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기다리면서 추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번에 판결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주 관련해서 이중 악재가 겹쳤습니다.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환사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추이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픈 AI가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또 상방으로 열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물에서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 들어오는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권이 찍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 주면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미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땡큐 알파벳이라고 그쵸.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의 불안감을 알파벳이 반독점 소송이 지금 결과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 알파벳뿐만 아니라 애플이 상승을 했고 그러한 여파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SK하이닉스가 2% 상승하는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유입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단 우선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피가 약하다는 것은 아닌데 코스피가 0.5% 상승하는 거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코스닥 쪽으로 이제 수급 유입이 다소 더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서 오늘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 알파벳과 애플의 이슈가 사실은 일시적인 어떤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 혹은 AI 버블에 대한 부담감을 완전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IT라든지 기술주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때임은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시장의 자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 영향에서 조금은 이제 자유로워진 자동차 쪽을 좀 먼저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를 오늘 한번 높여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조금씩 그래도 매수 규모가 좀 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일단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단 먼저 확인하면 외국인 쪽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확인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약보합 정도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상승불 켜면서 오늘은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랑 오늘도 현대로템을 양쪽에서 모두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어제랑 비슷하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 쪽에서 상위 종목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장 싼 방산주로 불렸었던 풍산도 기관 쪽에서 이름 올리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 순매수 1, 2위 반도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월요일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61선 지수가 61선 이동평균선을 지켜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조방 원전이 다시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섰다고 네. 어제 우리 패널분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도 시장이 돌아섰으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흐름은 좀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저는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AI 버블 논란은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 버블이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왜냐? 최근의 현상들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70%씩 상승하던, 그러니까 분기별로 70%씩 상승하는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50%로 떨어졌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너무 엄격한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없이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간밤에 또 기술주들의 온갖 시선들이 어디로 갔냐면 네. 다들 알파벳 그리고 애플로 좀 쏠리다 보니 엔비디아가 가뜩이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수급의 부재도 한몫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 네. 보니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소 엇갈리는 좀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인 네.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해결이 된 다음에야 저는 기술주들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작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못 사셨던 분들이 아쉬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사셔도 수익을 봐도 2% 3%, 손실을 봐도 2% 3%.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작은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구간에서 뭔가 큰 수익을 좀 얻고자 하는 공격적인 베팅은 네. 저는 지금은 경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에 대한 조정도 일단락됐고 혹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 때문에 같이 빠졌던 AMD, 퀄컴, 브로드컴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까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다시 담아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또 가서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할 때 우리는 어떤 기업을 바로 보죠? 한미반도체. 반도체를 보죠. 근데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오늘 2% 넘게 올라갔으니까 한미반도체는 4% 5% 상승을 하나라고 쳐보시면 네.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가 지금 좋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정 지수에 좀 동반되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형주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 근본적으로 본업에 대한 성장성을 평가를 받고 성장성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현혹이 될 필요는 아직은 없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지난주에는 이번 주 화요일 좀 지나서 흐름 보자라고 맞아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한 주 더 연장돼서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외국인 쪽에서 현대차를 담아가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뉴스상으로 단독 뉴스지만 9월 중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방문 예정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CEO 인베스트가 9월 18일로 아마 예정이 좀 되어 있을 텐데 이거랑 맞물리면서 갈 것으로 보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IPO를 시키고 어쨌든 이득을 얻어야 순환 출자 구조가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문제로 아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배 구조를 봤을 때는 모비스, 글로비스가 가장 좀 강할 거고 네. 지분율로 생각하면 뭐 오토에버 요 정도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출자, 순환 출자 구조와 관련해서 여전히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를 봤을 땐 지금부터 시종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여전히 관심도도 되는 구간일까요? 저는 충분히 현대차와 기아는 관심을 둬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네. 간밤에 GM에서의 판매량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주들도 장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네. 자동차주들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이 노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일단 이것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기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좀 하긴 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들의 불편함이 로봇주로의 이제 가속화. 네. 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도 좋지만 저는 만약 현대차, 기아를 보신다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딱 3대 종목 있죠.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로 글로비스. 압축을 해서 보신 게 맞고 네. 그 외에 일단은 최근의 수급 기준으로 보면 현대 위아까지도 괜찮습니다. 현대 위아의 최근의 차트 흐름을 보면 전 고점 부근까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네. 하지만 이것들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자동차주들에 대한 이러한 노이즈들이 로봇주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이젠 R&M이라든지 SBB테크, SPG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을 저는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 위아까지도 확장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마 넘어가기 전에 AS 하나 좀 받고자 해요. 네. 예전에 세진중공업 네. 굉장히 좋게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HJ중공업과 비교해봤을 때 같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잘 갔었던 요 며칠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수급 싸움이 좀 된 것 같아요. HJ중공업은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좋게 말씀해주셨던 세진중공업도 어쨌든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계속 좀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실 필요는 있다고 그렇군요. 보지만 나머지 물량들은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저는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2분기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굉장히 지금 높게 잡힌 상황인데 만약 그것을 네. 달성을 하게 된다면 세신중공업의 현재 밸류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넘어가는 맞아요. 구간에 돌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차익 물량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밸류적으로 이제 판별을 했을 경우에는 네. 1조 2천억 정도까지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상단이 약 15에서 20% 정도 더 열려 있다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최근 5거래일 동안 참 쉼없이 올라가다 보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격도라고 하죠. 이평선과 이평선 간의 이 거리를 그러네요.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격도가 좀 멀어진 게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 더 가져가 보시는 기준은 네. 적어도 14,000원에서 15,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이지 네. 더 가져가면 된다고 그래 지금이니라고 해서 매수를 하지 말라라는 저는 이야기를 네네. 한 번 더 좀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그렇죠. 조언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같이 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는 지역 화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죠. 9월 22일 2차 지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개장 초반에 뭐 쿠폰
쿠폰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유진하네요. 쿠폰 한 3%, 코나이도 3.5% 정도 상승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고요. 이쪽은 일단 LG 엔솔에 대한 15조 원 수주 소식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 SK온에서 미국 쪽 기업과 ESS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진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리튬이 좀 강하고 리튬 포어스가 21%, 하이드로 리튬도 11%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앨범알이 한 0.7%, 퀀텀스케이프도 강보합 정도 올라오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나타났다라는 부분 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인데요. 고용 둔화를 졸츠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가게 됐고 지금 9월 가능성도 95%까지 오름세를 시연을 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원로 이사를 제외를 하고 다른 연준 인사들은 또 매파적인 발언을 밤사이에 내놓은 상태라서 이쪽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뉴스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2차 전지 먼저 전략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LNF가 그때 BW 발행을 하고 나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궁여지책의 선택이라고 했어야 할까요? 이런 선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점치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2차 전지는 LG에너솔루션이 적어도 37만 5천 원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다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 한 2분기에 가장 또 반등세가 강했었던 쪽이 2차 전지가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바닥 대비 기준으로 보면 신규로 접근하셔서 성과 보신 분들 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월 말 혹은 8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의 폭이 워낙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앞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CB가 있고 EB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혹은 주주분들도 이해할 만한 자금 조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BW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제1금융도 안 되고 제2금융도 안 돼서 저기 어디서 사채를 끌어다 쓴 것과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고금리의 상품을 지금 필요로 한 상황인 만큼 LNF의 현재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당장의 어떤 자금은 끌어올 수는 있지만 이 고금리 상품으로 어떻게 또 변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업황 자체가 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꾸 이제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는 우선 LNF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어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세는 나타날 수는 있어도 굉장히 접근을 유의해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준점은 적어도 LG에너솔루션이 37만 5천 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한번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게 지금은 더 맞는 선택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흐름 좀 좋게 가져가나 싶을 때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좀 아쉽긴 하죠. LG 엔솔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부장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2차 전지가 그때 올라왔던 이유가 사실 전기차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ESS가 이걸 상쇄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캐즘이 극복 안 된 건 동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종목을 좀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처럼 크기가 크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로봇을 계속해서 작동을 시키는 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일단 산업 환경이 가장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시간 움직이고 멈추고 2시간 움직이고 멈추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크기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는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굉장히 또 오래 사용되어야 하는 효율성에 대한 고민 이것을 좀 봐야 돼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쪽은 뭐죠? 처음엔 NCM 계열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다 LFP 배터리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로봇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가지고 좀 최적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쪽을 찾아보면 그나마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서의 매력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삼성그룹이
최근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테슬라, 그리고 애플과의 협업 관계 링크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앵커님처럼 그러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고민하라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삼성 SDI가 그래도 그중에서도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고, 그 외의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로봇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개발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뿐더러 아직까지는 상품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삼성 SDI로 종목을 압축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ESS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배터리 들어가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부분으로 투자에 참고를 하셨다면 오히려 이제는 종목을 좀 압축해서 삼성 SDI로 판단을 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 넘어가서 제약 바이오 살펴볼 거고요. 이전에 주셨던 종목 중에 올릭스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리포트도 있었고 상한가 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지만 뭐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살짝 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항암 치료제보다 시장의 규모는 5분의 1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목매다는 이유는 네. 대표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대표 치료제로서 우뚝 서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두 가지의 어떤 필수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간 수치를 내려주는 것은 당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간 섬유화를 누가 더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다 보니 우선은 미국의 알티뮴이라고 하는 기업이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간 수치는 줄였으나 간 섬유화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계속해서 개선을 한 제품들을 임상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쪽이 바로 올릭스,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으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릴리의 또 힘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올릭스는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수급의 어떤 시소 게임 양상으로 올릭스가 약할 때는 저는 D&D 파마텍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D&D 파마텍이 강할 때는 또 올릭스가 다소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뭐 약하지만 한쪽이 약하니까 한쪽은 또 강하게 그러네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지금부터는 이걸 이용하는 투자 심리도 굉장히 크게 존재할 거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두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서로 약간 시소 게임 하듯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죠. 세계 폐암학회 이벤트가 있고 여기서 아마 뭐 리가캠, 루닛 그리고 ST큐브 정도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 앞두고는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돼요? 저는 이 일정 상관없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가져가 가져가자.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ADC 링크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연결고리가 강하거든요. 강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전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도 네. 없으신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 저는 총 8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알보리에, 그러니까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게 알테오젠이고, 또 여기 알테오젠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리가캠바이오,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이고 네. 있어서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남은 네 종목은 올릭스, D&D 파마텍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시세가 나눈 쪽이 퓨처캠 그리고 셀비온과 같은 기업들, 이렇게 8개 기업은 저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학회 이벤트가 있을 때는 거기에 포함되는 기업들 주목도를 좀 높인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 좀 그건 좀 덜 하긴 했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도 궁금해요. 살짝 언급 주시면 그다음에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탑픽 종목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네.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앞선 8개 종목은 임상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쪽이 있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의약품, 처방 의약품을 좀 취급하는 기업, 조금은 다른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18% 이상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져요.
역류성 위식도 질환 치료제 자큐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실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HK 이노엔이 있고 대웅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년 1년의 판매량과 올해 이제 자큐보를 6개월 동안 판 이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월등히 앞서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리브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에 이 중화권 판매권을 사갔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자큐보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잘 팔리면 중국 가서 팔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한 20곳이 있거든요. 네네. 20곳 중에 그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하면 자기네들이 얼마만큼의 목표치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표치에 도달한 기업이 딱 한 기업 있습니다.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그렇군요. 것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서 이 기업이 오늘 시세가 좀 나서 또 올라간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저는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그렇군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지금 최고가 33,000원 터치까지 나온 상황이라 지난 8월 말 22일에 22,000원 수준에서 지금 33,000원까지 점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댓글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줌도 잡고 주가도 잡고 삼성전기 쌍승이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기에서 이제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기사들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메라 쪽에서 독특한 기술이 좀 보도가 됐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기존의 망원 카메라 쪽에서는 5배에서 10배 같은 이렇게 특정 배율에 한해서만 특히나 광학 줌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는 또 디지털 줌이라 화질이 떨어지는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기가 개발 중인 이 연속 줌은 렌즈의 일부를 또 움직여서 초점 거리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될 텐데요. 즉 배율을 자유롭게 조절해도 또 선명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모듈 두께 같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기가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납품을 노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연속 줌의 경우에는 특히나 렌즈에 대한 이동 거리, 그리고 광축 정렬, 또 모듈 두께 같은 기술적인 허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보고 있는 건데요. 중국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서 시장을 확인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도 예전에는 단순히 개수를 늘리는 경쟁이었다면 최근에는 고사양화, 또 최적화로 무게중심이 함께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 흐름 속에서 연속줌과 또 가변 조리개 같은 이런 고부가 카메라 모듈로 판을 더 키우려는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이슈도 있지만 삼성전기가 본래 잘하고 있는 MLCC도 워낙 업황도 좋고 일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도 꽤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연이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쪽도 며칠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달 이상 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MLCC 업황 회복 때문에 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인 적층 세라믹 콘택터가 또 AI 서버 전장용 수요 덕분에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AI 서버는 전량 소모량이 일반 서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또 고용량, 고전압 MLCG 탑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800G 네트워크 확산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내년 MLCC 시장은 이 공급자 우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또 외국인들의 경우 지난 7월 말부터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현재는 52주 신고가까지 또 기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증권가 역시도 목표가를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 하나증권 쪽에서는 무려 24만 원까지 열어둔 점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TP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들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 지금 살펴봤을 때는 어제까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외국인 5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말부터 보더라도 한 3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쭉 외국인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2주 신고가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엉덩이 무겁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댓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2년치 재고 확보, 셀트리온 진짜 준비됐네 라는 댓글이고요. 올해 초에 이미 미국에서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년치 재고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올해 미국에서 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또 구체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응에 나섰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에 또 선제적으로 재고를 쌓아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생산 기지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2년치 물량을 미국에 선적해둔 상태고 또 여기에 더해서 원료 의약품 생산을 위한 이 DS CDMO 공장 인수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 있고요. 또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빠르면 10월 중 이 본계약이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바로 매출에 대한 기여 효과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이후에 이 기존 물량의 50% 정도가 곧바로 매출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단순히 방어적인 재고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의 기회로까지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을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 공장 인수와 관련해서 함께 지켜봐야 될 텐데요. 먼저 공장 인수와 또 시설 투자 과정에서는 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짚고 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의 신제품 라인업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또 램시마 SC, 자가주사형 유플라이마, 또 혈액암 치료제 스테키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품이 꾸준히 성장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요. 또 신제품의 확대는 단순히 매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앞으로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이 면제 제도입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미 임상 3상 과정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발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용 감소가 곧바로 경쟁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요. 오히려 이 셀트리온 같은 품질 관리 능력과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업체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또 신뢰성 있는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의 자신감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고요. 오늘 살펴봤던 종목들 흐름들 잠깐 좀 짚어볼게요. 삼성전기 먼저 좀 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주 또한 2%대 상승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기 여전히 2%대, 장중에 있었던 고점 찍고 살짝은 좀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2%대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살펴봤던 셀트리온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신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오늘은 0.4% 정도 하락을 합니다. 장중에 보합까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좀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용 둔화를 졸츠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패드워치상 95%까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원로이사를 제외하고 연준 인사들이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제약바이오주들한테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에 있는 상위 시총에 있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래도 시세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알테오젠도 한 강보합 정도 지켜내면서 4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거나 음봉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거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커져갑니다. 1% 넘게 상승불 현재 켜져 있고요. 특히 외국인 순매수가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들어오고 있고 규모도 점점 현물 쪽에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